이제 상당히 많이 참석하실 것 같으니까 시간이 4시가 됐습니다. 저희 그 트와일라이트 세미나는 저희 법인에서 각 주제별로 우리 고객사에 이제 우리 유관 직원들과 변호사님들한테 제공하는 그 세미나 서비스고요. 그 중에 하나로 제가 하드고법 쟁점을 아마 거의 한 4년 정도, 4년 가까이 된 것 같아요. 제가 매년 강의를 해드렸는데, 항상 그 강의를 할 때마다 신청은 풀 부킹이 되시더라고요. 사실은 이전에 있을 때는 여기보다 세미나 룸 규모가 작았지만 항상 풀 부킹이고, 그래서 이제 못 들어오시는 분들은 또 이렇게 전화도 주시는 분들도 계시고 뭐 항의하시는 분들도 계시는데, 실제로 보면 또 워낙 바쁘시잖아요. 그렇죠? 다사공방 하시고 이렇게 바쁘시니까 오시는 분들은 또 자리가 많이 비는데, 오늘은 상당히 많이 찬 것 같습니다. 이유는 우리 그 기획실에서 이번에도 130명 정원인데 130명 다 차고 대기로 한 60명 하셨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가급적이면 대기 중에 절반 이상은 다 받아들여라. 이유가 뭘까요? 제가 그렇게 얘기한 이유가, 바쁘셔서 못 오시는 분들도 계시지만 요즘 워낙 조심하고 있거든요. 입밴이라는 말 나올까봐. 처음부터 입장 벤치를 놓으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다 받아들이고 난 다음에 부족하시면 제가 뒤에 있는 의자에다가 앉으시고 하시면 되지 않냐 이제 말씀을 드렸는데, 다행히 거의 그러시는 분은 없고요. 거의 다 차실 것 같습니다. 예, 다 차야지 저도 마음이 좋거든요. 강의도 할 맛이 나고요. 제가 오늘 준비한 거는 쟁점들인데, 예, 시간 관계상 그냥 4개밖에 준비를 못했어요. 제가 제일 요즘 핫하다고 생각이 되는 주제들로 제가 준비를 했고요. 당연히 그 다음 페이지는 뭘까요? 예, 그래도 저도 장사하는데 소개를 한번 해야 되겠죠. 저희도 먹고 살아야 되거든요. 예. 보면 제일 중요한 파트는 요겁니다. 요거 컨택. 예. 원래 이제 군대에서는 뭐죠? 예. 전쟁에서는 지더라도 배식에 실패하면 안 되잖아요. 저희 변호사들은 소송에서는 지더라도 이 컨택은 꼭 성공을 해야 됩니다. 전화 주실 때 저한테 주셔야지. 그렇다고 해서 쓸데없이 다단계 이렇게 하지 마시고요. 아니면은 이거 어떤 분들은 이거 10,000원 받고 파시는 분들도 있다고 얘기하는 것 같더라고요. 보험회사 이런 데다가. 농담이고요. 유흥업소 이런 데 가서 명함 주고 이러면 안 되죠. 그 명함을 다 10,000원에 받아가지고 파는 겁니다. 근데 너무 많이 팔리신 분들은 10,000원이 아니고 2,000원에 한다고. 이 사람 명함 많이 뿌린 거라 가지고 10,000원 못 준다. 이런 분도 있다고 하는데, 저는 아직 유흥업소를 많이 안 다니니까 호프집 이런 데 가더라도 되고요. 아주 실무하고 좀 다르게 잘 나왔습니다. 요거는 이제 제 책인데, 이번에 개정 3판이 나옵니다. 네, 개정 3판이 나오는데, 생각 같아서는 이번 개정 3판 다 한 권씩 드리고 싶은데, 저도 이렇게 사야 되거든요. 출판사하고 계약상. 요게, 그래도 이 책이 그래도 꽤 참고 많이 돼가지고, 제 살림에 많이 보탬이 되고 있어요. 언제 나와요? 네? 이제 최종본 다 드렸으니까 아마 4월 중에 나올 것 같습니다. 참고로 여담으로 아직 조금 워밍업이니까, 이거 하면서 참 고치고 이러면서 일도 많았지만, 제 스스로도 보니까, 기존의 견해, 이게 모든 게 다 판례가 있고 이러지 않지 않습니까? 비어 있는 것들이 있기 때문에 저자가 견해를 표명을 해야 되는 파트들이 있거든요. 근데 이제 돌아와서 보니까, 제 스스로 견해를 수정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고민들 있는 파트들이 많았어요. 근데 정말 심사숙고 끝에 그런 것들은 수정하고 각주로 왜 수정했는지 고백을 달아놨습니다. 견해 수정하는 게 쉽지 않더라고요. 견해 수정하는 것 자체가 마치 제가 옛날에
잘못한 것을 인정하는 것 같고 그런데 사실 저희가 그냥 그 자존심만 내세우는 학자들 뭐 이렇게 그게 아니니까 보고 다른 분들도 참고를 해야 되니까요. 제가 틀렸다고 생각하거나 또는 제가 좀 보편적인 것보다 다른 방향으로 생각했다 하는 건 다 고쳐놨습니다. 참고하시고요. 그리고 그래서 이번에는 한 4가지 쟁점인데요. 하나는 뭐냐면 제가 많이 강의하는 주제입니다만은 하도급법에 보면은 이제 규정들이 있죠. 그렇죠? 하도급 규정들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은 뭐 하도급 대금은 물품을 받은 날로 수령일로부터 60일 이내에 줘야 된다. 또는 그렇죠? 부당한 대물 변제 받아서는 안 된다. 이런 규정들이 있죠. 그거하고 다르게 민사 합의가 이루어진 경우 어떻게 취급할 것이냐. 그리고 그걸 민사법상의 이 괴리를 어떻게 우리 법은 조정하고 있느냐가 첫 번째 이슈고요. 두 번째도 이거 요즘 중요한데 그 최근에 판례들도 이렇게 많이 나왔습니다. 수급 사업자가 자발적으로 원해가지고 합의를 했고 그 합의가 하도급법과 좀 다른 내용, 하도급의 규율과 다른 내용으로 합의가 이루어졌을 때 그러면 이 그 수급 사업자의 동의를 이게 진정한 것으로 볼 것이냐, 하도급법상 의미를 둘 것이냐, 아니면 이 하도급법상으로 이 합의가 동의가 없다고 볼 것이냐, 그리고 이 판단 기준은 뭐냐라는 게 있고요. 세 번째는 최근에 그 공정거래위원회만 해도 저기 원사업자들한테 벅찼는데 요즘 또 중소벤처기업부에서도 아주 규제를 강화하고 있거든요. 별도의 법 규정, 법 체계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게 우리가 좀 더 익숙한 하도급과의 그 비교 내지 분석, 그리고 중소벤처부의 주된 그 업무 집행 방향에 대해서 말씀드리고요. 네 번째는 기술 유출입니다. 기술 유출. 기술 유출은 워낙 핫하니까 다시 한번 더 설명을 드리는 걸로 하겠습니다. 4가지로 구성이 되어 있으니까 한 주제마다 그냥 제 생각은 한 15분에서 20분 정도 설명을 드리고 또 바로 각 세션별로 궁금한 게 있으면 질문을 받고 토의하는 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잘 들리죠? 네. 필요한 거 있으면 적각 얘기해 주시면 됩니다. 네, 강사가 외모가 별로니까 바꿔주세요. 이런 건 안 되고요. 그거 말고, 말이 좀 빠르다든가, 아니면 내용이 좀 어렵다든가, 아니면은 좀 이런 식으로 설명을 해달라든가, 또는 궁금한 게 있으면 바로 질문 주시면 제가 적답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하도급법에 반하는 민사 약정입니다. 우리 하도급법 규정에 이제 여러 가지 규정들이 있죠, 그렇죠? 여러 가지 규정이 있습니다. 법이라고 하는 거는 기본적으로 이 수범자가 있죠. 수범자들의 행동을 제약하고 의무를 부과하고 권리를 부여하는 것들이 법입니다. 특히 하도급법에는 수범자 중에 가장 큰 게 수급사업자죠. 이렇게 또 틀린 게 나왔네요. 그렇죠? 이게 땡하고 이게 원사업자네, 원사업자. 원래 기본적으로 하도급법은 원사업자에 대한 의무 금지 규정이 제일 많고요. 그 다음에 수급사업자한테도 일부 협조 의무를 부담을 시키거나 자료 보관 의무를 부담시키는 경우가 있고, 그 다음에 발주자한테는 직접 지급 의무 등을 부과를 하죠. 원사업자입니다. 주로 원사업자한테 행위 의무나 금지 의무를 부과하면서 위반하면 행정 제재, 그러니까 시정명령, 과징금 부과, 그 다음에 형사 처벌 이런 것들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주로 하도급법 계약서, 보통 이제 하도급법 계약서는 주로 많은 영역에서 표준 하도급 계약서를 먼저 한 면에 세우죠. 그리고 그 뒤에다가 특약사항을 집어넣죠. 근데 그게 하나가 전체가 돼가지고, 또는 심지어는 이 입찰 방식인 경우에는 현장 설명서나 입찰 요청
그 입찰 요청서 같은 데 있는 워딩들까지 해가지고 하나의 계약서를 형성을 하는데, 애초에 계약서 자체의 하도급법과 다른, 오히려 외형상으로는 하도급법상의 수급사업자의 권리를 오히려 제약하는 듯한 조항이 들어가 있는 경우가 상당히 있습니다. 네, 상당히 있습니다. 그럼 뭐 실제로 그게 그 수급사업자 이익에 정말 부합하는지 개별적으로 아닌지는 가서 따져봐야 되고 그 사람 속을 봐야 되지만, 워딩으로는 그럴 수 있죠. 예를 들면 뭐 목적물 수령일로부터 60일이 아니라 뭐 70일 이내 하도급 대금을 지급한다 이러면 오히려 외형상으로는 손해 갔잖아요. 그런 조항이 있을 수 있고요. 또 뭐 있을까요? 공사 다 끝나고 난 다음에 하도급 계약서는 놔두고 정산합의를 하면서, 그렇죠? 원래 정했던 하도급 대금보다 감액한다든지, 아니면 원래 발생했던 하도급법상의 의무를 없애는 방향으로 정산합의나 나중에 추후 합의를 할 수가 있죠. 이랬을 때 첫 번째 드는 의구심은 뭐냐면요. 뭘까요? 첫 번째 드는 의구심은 나중에 이게 2강하고도 같이 나오는데요. 뭐냐면 그냥 우리가 사람이잖아요. 사람이니까 보편적인 관점상 원사업자가 수급사업자 목을 조르고 조업해가지고 합의를 도출했다는 게 명확하면 어떨까요? 그건 당연히 무효죠. 그렇죠? 그리고 그건 당연히 손배대 쳐야 되고. 근데 그게 아니라 원사업자, 수급사업자 다 서로 합의를 해가지고 합의서를 썼어요. 그죠? 도장을 찍었습니다. 그 과정에서 특별한 폭행이나 협박행위가 없는 상황이 문제되는 거예요. 이 경우에 그러면 첫 번째로 보통은 민사 합의가 민사상 유효냐를 묻기 전에 뭐라고 물을까요? 하도급법 위반이냐를 묻겠죠. 그렇죠? 하도급법 위반이냐? 하도급법 위반이면 뭐가 되죠? 그럼 기계적으로 행정 제재를 받고 그 다음에 형사 처벌을 받습니다. 요즘은 형사 처벌도 되게 무섭습니다. 하도급법은 요즘. 근데 하나 팁은, 여러분들 중에 하도급법 취급하시는 분들도 계실지 모르지만, 하도급법 위반으로 형사 처벌을 받으면 감옥 간다 안 간다? 감옥 안 갑니다. 그냥 벌금형만 돼 있고요. 벌금형만 돼 있기 때문에 감옥은 가지 않으니까 사실은 직원 입장에서 큰 부담은 없죠. 그렇지만 하도급 대금의 2배 이하의 벌금이라고 법정형이 돼 있거든요. 그래서 잘못하면 회사는 완전히 버닝썬 될 수가 있죠. 박살날 수 있는 겁니다. 두 번째는 뭘까요? 결론은 뭐냐면 이 경우에 일단은 원칙적으로 하도급법 위반이라는 거예요. 동의가 있건 없건, 다만 이제 그 동의는 나중에 설명을 드리겠지만 법 각각 그 행위 요건에 따라 조금씩 차이가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서 나온 게 뭐냐면, 하도급법 위반이라 하더라도 그러면 민사상으로는 무효냐의 문제거든요. 위반이라고 하더라도 민사상 유효냐의 문제예요. 이게 문제거든요. 여기 보통 퀴즈 같은 거 내죠. 이렇게 하도급법 위반인지 아닌지 변론으로 하고 뭐 이럴 때 보통 법률가들이 어떤 용어를 많이 쓸까요? 영어로 엘베이트인가 이런 거 많이 쓰잖아요. 이게 라틴어인가 이런데 이름에도 불구하고 이와 무관하게 이런 거 많이 쓰더라고요. 하얀에 이렇게 보면은 미국 영미법계 변호사들 보면 폼 잘 잡아요. 그렇죠? 실생활에 쓰지도 않은 영어도 아니고 라틴어를 들고 와가지고 법률 문장을 쓰는데, 하도급법 위반이라 하더라도 민사상으로 유효하냐 무효하냐 이게 별도의 문제거든요. 요거를 이번 1강에서 좀 더 얘기를 하려고 합니다. 만약에 하도급법상 무효면 어떻게 될까요? 무효면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그냥 감액 약정을 했다고 생각하면, 처음에 100억 원 하도급
대검으로 결정을 했어요. 그런데 공사 다 끝나고 난 다음에 보니까 공사도 뭐 부실하고 또 경제도 안 좋고 우리 발주자도 한테도 돈을 다 못 받았고 그래서 합의를 통해 가지고 80억만 지급하기로 하는 20억 감액 계약을 체결했다고 합니다. 이게 만약에 무효면 어떻게 될까요? 감액 계약이 무효면 수급사업자는 공사대금으로 100억 청구할 수 있죠. 근데 감액 계약이 유효면 어떻게 될까요? 80억만 청구할 수 있죠. 그렇죠? 요 차이가 있는 거죠. 근데 감액 계약이 유효해요. 그러면 민사적으로 8천억만 청구할 수 있다. 하지만 수급사업자는 분통이 터지니까 뭐 할 수 있다? 하도급법 위반으로 공정거래위원회에다가 신고해가지고 과징금 부과 처분 같은 걸 받을 수 있겠죠. 심지어는 또 나중에 논란이 있습니다만 시정명령으로 지급명령을 받을 수 있을지 없을지 논란이 있어요. 나중에 얘기하겠지만 형사처벌도 시킬 수가 있겠죠. 그렇죠? 그러면 뭐가 될까요? 하도급법 위반의 민사 합의가 유효하면 원래는 이게 법 위반인데 무효가 되는 게 편한데 유효하게 되면 얼핏 보기에 하도급법상 행정 또는 형사법 체계하고 공법 체계하고 이 사법 체계의 결론이 달라지는 거 아니냐는 막 혼란이 생기죠. 그렇죠? 그렇죠? 그때 막 혼란이 생기죠. 그 변호사님들이 특히 이제 저희는 뭐 이게 하도급만 많이 하고 먹고 사니까 그렇지만 다른 일반 업무 많이 하시는 분들이 이런 혼란이 생기고 이렇게 막 파고들고 이러면은 혼자 이렇게 공부하시고 이러면 안 됩니다. 왜일까요? 혼자 이렇게 가이드 없이 하시면 주화 인마에 빠지거든요. 막 결론도 못 찾고 그래. 그러니까 그때는 저희 같은 변호사들한테 그냥 그 타임 차지로 물어보시고 이러면 아주 편안하게 갈 수 있습니다. 혼자 고생하지 마세요. 막 이런 거 막 공부하시다가 복잡해가지고 막 찾는데 A라는 사람은 이렇게 얘기하고 B라는 사람은 이렇게 얘기하고 막 이거 생각하다가 환멸 느껴가지고 출가하시는 분들도 있을 수 있고 이럽니다. 그럴 필요는 없고 저희가 이게 정리해 놓으신 거를 보시면 되겠죠. 이제 판례는 뭐냐면 판례는 다 복잡한 거 빼고요. 일단은 기본적으로 이 하도급법 계약들의 대부분은 단속 규정이다. 경찰 규정이다 이거죠. 그걸 위반한다고 해서 반사회 질서가 되는 것도 아니고 반도덕적 행위가 되는 것도 아니고 그렇기 때문에 대부분은 단속 규정이라서 그걸 위반하더라도 위반한 민사 합의는 지켜져야 된다. 유효다. 다만 하도급법 위반이 되는 거는 뭐 그거는 민사법원에서 판단할 문제가 아니다. 그건 별개다. 이게 이 대부분의 판결 취지입니다. 거기에 대해서 이제 그러면 하도급법 규정 중에 뭐가 단속 규정이고 뭐가 효력 규정이냐 이 문제가 있거든요. 근데 이제 헷갈리는 것 중에 하나가 그 법을 세 개로 나누는데요. 그 지켜도 그만 안 지켜도 그만 이런 법은 뭐죠? 다만 좀 편의상 디폴트를 정해놓은 법이 있죠. 그게 뭘까요? 그런 게 임의 규정이라고 하죠. 임의 규정. 요거는 당사자 합의로 바꾸더라도 전혀 법 위반이 아닙니다. 그쵸? 다만 이게 우리 표준을 위해서 먼저 기준을 정해놓은 거예요. 그거 없으면 이거 먼저 하자는 거죠. 그쵸? 또 두 번째는 뭘까요? 그 극단에 있는 게 효력 규정이죠. 아주 사회적으로 요 효력 규정은 당사자 합의로 배제시키는 게 우리 사회에서 용납하지 않아요. 그래서 효력 규정을 위반하면 민사적으로도 무효고 형사적이나 행정적으로도 처벌하는 조항이 있습니다. 가장 대표적인 효력 규정이 뭘까요? 네? 103조죠. 예. 그 다음에 구체적으로 어떤 게 있을까요? 우리 사회에서 가장 그 반사회적인 행위로 보는 거 이런 거 하면은 그것도 못 봤죠?
부당 이득 반환 청구도 못하는 도박 이런 거 있죠. 도박. 예. 그 불법 원인급여도 안 되죠. 도박빚 꽁지라고 하죠. 꽁지. 도박빚을 빌렸을 때 갚아야 되나요? 말아야 되나요? 네. 안 갚아도 돼요. 목숨이 두 개면. 예, 근데 이제 잘못하면 그냥 묻히죠. 예. 마카오 이런 데 잘못 가가지고 꽁지돈 떼먹었다가는 그냥 어떻게 되죠? 예. 죽을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우리 법은 그 꽁지돈 안 받아줘요. 이게 그만큼 반사회적 행위라고 보고 있거든요. 그럼 하도급법은 애매하죠, 이게. 까지는 애매합니다. 그러니까 대부분이 단속 규정이에요, 단속 규정. 단속 규정들입니다. 단속 규정들 예를 들면, 예를 들면 술 먹고 운전하지 말라. 이것도 단속 규정이에요. 경찰 규정들입니다. 예. 그걸 어떻게 효력을 할 수는 없잖아요, 그렇죠? 대부분 단속 규정이, 행정법규는 대부분 단속 규정이거든요. 소위 우리가 얘기하는 행정벌이라고 하는 건 대부분 단속 규정입니다. 다만, 이제 우리가 헷갈리게 하는 것 중에 하나가 우리 판사님들이 이상한 용어를 하나 쓰는 게 있는데 강행법규라는 용어를 써요. 어떤 판결이나 어떤 데서는 강행법규가 사실은 효력 규정을 얘기할 때도 있고요. 또 어떤 법규는 임의규정처럼 임의규정 위에 단속 규정과 효력 규정을 합쳤을 때 강행법규라고 얘기하시는 분들도 계세요. 헷갈리게 있는데 저는 그냥 요 강의 목적상 요 강행법규는 생각하지 않고요. 이렇게 세 가지 기준으로 보겠습니다. 그래서 보시면 일반적으로 우리 행정법에서 못하게 하는 것들은 단속 규정이라고 봐요. 형사처벌과 형사처벌이나 행정처벌은 하고요. 그렇지만 이거를 민사상으로도 무효로 만들게 되면 여러 가지 사회적인 큰 비용이 생기죠. 그걸 기초로 이루어졌던 모든 권리 법률 관계도 바뀌어야 되니까. 그래서 그렇게까지는 가지 말자가 하는 게 단속 규정입니다. 대부분 예를 들면 무허가 음식업 행위라든가 무허가 음식법 행위도 있죠. 네, 그런 거. 예를 들면 유흥주점인데 그냥 위에 클럽 시설 해놓고 일반 음식점 행동으로 음식점으로 영업한 거는 뭘까요? 그 단속 규정이죠, 그렇죠? 그게 만약 효력 규정이면 어떻게 되나요? 그때 전화번호 주고받은 거 다 사회적 무효가 돼야 되고 이런 거거든요. 그리고 음식값도 못 받는 거예요. 다만 그게 그래서 영업 정지받고 과징금 내고 아니면 이제 세율 고가세율로 고가세율을 받으면 되는 거죠. 그 다음에 그거 말고 이거는 사회 경제적으로 매우 중요한 우리 기본적인 법 질서와 관련된 조항이라든가 또는 우리 기본적인 사회 제도, 회사법, 단체법과 관련한 매우 중요한 조항들은 효력 규정이라고 보거든요. 그러니까 요거를 사인들이 마음대로 정하게 하게 되면 우리 사회가 혼란스러워지거나 또는 도덕이 기강이 무너지기 때문에 이거는 절대 민사적으로도 허용될 수 없는 조항들을 효력 규정이라고 해요. 가장 대표적인 효력 규정이 뭘까요? 아까 얘기했지만 도박 이런 거 그렇죠? 그 다음에 일부 일처제 이런 거는 그거죠. 일부 일처제는 매우 중요한 거고 회사법상의 주식회사 제도 이건 중요하죠. 그보다 더 중요한 게 있죠. 뭐죠? 변호사 자격 없는 사람의 범죄 사무 이건 사회를 도탄에 빠뜨리는 아주 나쁜 행동이니까 그 효력 규정이라고 보거든요. 그래서 변호사 자격증이 없는 사람의 법률 행위는 무효입니다. 그 대리 행위 자체가 무효가 되고 그 법정에 있었던 모든 행동도 다 무효가 되어 버리거든요. 그 정도가 되는 게 이제 사회 효력 규정입니다. 그러면 요건 넘어가고요.
그러면 우리 하도급법은 어떻게 되느냐? 뭐가 임의 규정이고, 하도급법은 기본적으로 임의 규정은 별로 없습니다. 왜일까요? 대부분 하도급법은 위반하게 되면 행정이나 형사처벌 조항이 있기 때문에 임의 규정일 수가 없죠. 그게 보통 단속 규정이냐 효력 규정이냐의 문제인데, 판례에서도 나왔지만 그 누적된 판례인데요, 기본적으로 단속 규정이라고 봅니다. 이게 원칙이고요. 다만 예외적으로 저희가 생각하기에 이 공사법 요걸 만약에 효력 규정이 아니라 단속 규정으로 보게 되면 우리 공사법 규정하고 너무 유리가 돼가지고 우리가 좀 수인하기 힘들다든지, 또는 이거 정도는 최저임금과 같이 이거 정도는 수급사업자한테 반드시 보장하려고 했던 거라서 그걸 배제하는 거는 용납하기 힘들다든지, 이 정도 조항이 되는 것만 효력 규정이라 예외적으로 보고 있어요. 근데 그것도 최종적으로는 뭐죠? 판례에서 확인이 돼야 됩니다. 기본적으로 이게 단속 규정이냐 효력 규정이냐의 문제는 이론적으로는 요거는 단속, 요거는 효력이라는 기준이 있지만 실제 법조항에서 그걸 구체적 개별적으로 명확하게 적용하기는 참 어려워요. 결국은 법 판례로 이렇게 누적이 돼서 확인될 수밖에 없거든요. 첫 번째로 보면 대부분 단속 규정이고요. 특히 우리 하도급법상에 있는 부당한 대물 변제는 하면 안 된다든지, 정당한 이유 없이 감액해서는 안 된다든지, 이런 부당성이나 정당한 이유 없음을 요건으로 하고 있는 것은 거의 100% 단속 규정이라고 보는 거예요. 예외 없이죠. 왜냐하면 이런 주관적인 그 구성 요건에서 있는 것들은 거의 단속 규정이죠. 효력 규정일 수가 없죠. 그런 것들이 또 이렇게 빠졌네요. 예를 들면 예를 들어 감액 금지, 하도급 대금 조정 의무, 또는 부당 대물 변지 등이 이제 이런 것들이 해당을 하죠. 그러면 대부분이 이제 단속 규정인데, 그럼 효력 규정이 뭔지를 외우는 게 더 빠르겠죠, 그렇죠? 그렇죠? 당연합니다. 원래 꼭 이렇게 학교 다닐 때 공부 못 하시는 분들이 예외를 안 외우고 원칙을 다 외우고 자빠져 있죠. 그러시다가 이제 제가 그렇게 자빠졌거든요. 삼수했습니다. 그래가지고 예외를 외워야지. 보시면은 뭐가 있냐면 하도급법 적용 자격에 대한 거, 이건 기본이죠, 그렇죠? 원사업자가 뭐냐, 수급사업자가 뭐냐, 이거를 만약에 하도급 계약서를 쓰면서 갑과 을 이래가지고 갑은 원사업자가 아닌 걸로 확인한다, 뭐 이렇게 쓰면 안 되는 거죠, 그렇죠? 그건 하도급법을 아예 배제시키는 거니까 그런 것들은 효력 규정이 되겠죠. 그거 말고 그 다음에 그 하도급 대금의 발생 승리과 관련한 것도 이거는 제가 보기에는 효력 규정이 아니면 공사법 체계가 너무 이렇게 복잡해지더라 생각이 들어요. 그게 뭐냐면 그 하도급법 지급 시기, 그쵸? 지급 시기는 당연히 지연 이자하고 관련이 있죠. 그 다음에 지연 이자율, 이 지연 이자율은 법이 특별히 인정해 준 거잖아요. 그 다음에 할인율, 대체 수수료율, 이런 것들은 효력 규정이다. 그 반대가 아니고 당연히 이거하고 대응하면 뭐죠? 선급금도 하도급 대금이거든요. 선급금 지급 시기, 그 다음에 지연 지급 시 이자 발생, 그 다음에 이자율, 이런 것들도 그거더라. 그거 외에는 이제 효력 규정이라고 볼 건 없다라는 겁니다. 그 다음에 수급사업자의 직접 지급 조항, 요것도 효력 규정으로 하더라. 요걸 만약에 그 단속 규정으로 보고 효력이 없다고 하게 되면 이 법률 관계가 너무 복잡해지고 안 되거든요. 판례에서도 보면 이 그 직접 지급 조항은 법적으로 발생하는 권리라고 돼 있고, 합의 그 채권 양도 합의하고는 좀 다르게 보더라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거는
강행법규 또는 제가 아까 설명을 강행법규라는 표현을 안 쓰기로 했는데 효력 규정으로 본다라고 생각을 하겠습니다. 다만 이제 우리 지방재정법과 관련해 가지고 우리가 유사한 선거급 지급 조항이 있는데 그거를 우리 하급수에서는 단속 규정이라고 푼 데가 있더라고요. 예. 저는 동의하기 좀 힘들다. 요 지방법원 판결에 대해서는 선거금을 그러니까 발주자로부터 받은 날로부터 15일 이내로 선거금 줘라 이런 거는 이때 15일이라고 하는 요건 이게 사인들이 마음대로 바꿀 수 있으면 그 이후에 생기는 이자나 이런 부분들 다 얽혀버리니까 저희가 보기에는 요 정도는 효력 규정이라 보고요. 대부분 민사 판결은 아니고요. 행정 판결에서는 선거권과 관련한 조항들은 강행법규라는 표현을 제가 세보지는 않았지만 4-5번 이상 썼더라고요. 판결 정도에서 4-5번 정도 강행법규를 위반한 것이기 때문에 당사자가 합의를 하든 이런 것은 용납되지 않는다라는 걸 행정사건 판결에서는 강행법규라는 표현을 여러 번 썼습니다. 그래서 저 정도는 그렇게 봐도 현재 법원의 입장하고는 큰 무리가 되지는 않을 것 같다라는 제 생각이고요. 다만 건설 하도급 같은 경우에는 유의할 점이 뭐냐면 건설 하도급에서는 이런 논의가 별 필요 없이 건설 하도급과 관련해서는 건설산업기본법상에 무효라고 돼 있어요. 요 조항에 해당이 되면 무효다. 그래서 요 조항이 대부분 하도급법 위반 사항들이 다 포섭이 되겠더라고요. 그래서 건설산업기본법은 아까 얘기한 건 다 쓸데없이 긴 설명이었고요. 요걸로 무효가 될 가능성이 크다. 그 다음에 하도급법에 반하는 사법상 약정. 이게 민사상으로 유효하더라도 처벌은 다 받아야 된다라는 얘기예요. 처벌은 다 받아야 된다. 그 다음에 또 좀 이따 설명을 좀 드리겠지만 지급명령 지급명령은 손해배상은 가능하거든요. 민사상으로는 이 그러니까 유효하다 하더라도요. 그러면은 아까 얘기했지만 100억 하도급 대금 100억 정했지만 80억 깎아주기로 했죠. 그럼 80억은 청구 못하죠. 민사적으로는. 그럼 나머지 20억은 어떻게 할 거냐? 요거는 개별적인 손해배상 청구를 할 여지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 공정거래위원회는 절대 부정적이지만 저희가 보기에는 지급명령으로 미지급 하도급 대금뿐만 아니라 손해배상금에 대해서도 공정거래위원회가 지급명령을 할 권한은 있다. 다만 나중에 조금 더 설명드리겠지만요. 다만 뭐는 안 되겠죠? 징벌적 손해배상을 공정거래위원회가 지급하라고 지급명령하는 거는 가능할까요? 네? 어떤 분들은 징벌적 손해배상 자체가 문제다고 보시는 분들도 있죠. 징벌적 손해배상은 하나님만이 할 수 있는 건데 법이 정해놨다. 우리나라 법은 실손해배상주의잖아요. 그렇긴 한데 우리 법에는 보면 하도급법 등에는 보면 법원은 여러 가지를 감안해서 3배 이하에서 손해배상을 할 수 있기 때문에 공정거래위원회는 할 수 없고 법원만 할 수 있다. 그래서 공정거래위원회는 실손해배상을 할 수 있는 건 아니냐의 지급명령을 명할 수 있는 거 아니냐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요거는 판결인데요. 한번 보시면 됩니다. 보시면 나중에는 제가 그것도 두 번째 주제할 때 또 연결이 되기 때문에 그때 좀 더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요 부분에 대해서 혹시 질문 있으신 분? 아니면 코멘트? 그러니까 네.
건설법 직접적용권 얘기하실 때 네. 그 건설 하도급 관계에서는 이제 건설법 규정에 따라서 지금 무효로 된다고 말씀하셨는데 아, 그런가요? 여기, 그건, 직접 지급하고는, 예. 건산법 건설, 여기 보시면, 이제 요 1호, 2호, 3호, 4호, 5호 이렇게 쭉 있는 요 해에 해당이 되면 무효가 되죠. 바로. 제가 네. 근데 그 하도급법과의 관계에서 하도급법이 건산법에 우선해서 적용이 되는데 네. 그 규정하고 이 22조하고는 어떻게 다르세요? 그 우선에서 적용된다는 얘기는 배치되는 경우를 상정하는 건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그 선거급 직업과 관련해서 예를 들면 건설산업기본법에는 조항이 없는데 하도급법이 적용이 있으면 우선에서 적용이 하도급법 적용이 될 거고요, 그렇죠? 근데 이 유사한 조항에서 만약에 건설산업기본법에도 조항이 있고 하도급법에 조항이 있으면 기본적으로 하도급법을 먼저 적용하라는 그런 취지고요. 거기서 이제 법 해석상으로는 두 가지의 이제 유의사항이 나오는 거죠. 하나는 건설산업기본법처럼 비우선하게 되어 있는 법률에 더 강한 제재가 규정이 되어 있는 경우에도 그러면 하도급법을 우선 적용해야 되느냐. 이런 문제가 있는데 아마 실무적으로는 대부분 하도급법이 더 똑같거나 더 강하기 때문에 그런 문제가 별로 없어요. 그리고 두 번째는 뭐냐면 있는 것처럼 하도급법에는 없는 규제를 건설산업기본법에 규제를 두고 있다. 그러면 이거는 우선 적용할 게 없으니까 당연히 건설산업기본법 그대로 가는 거죠. 특히 요거는 또 이게 행정적인 제재 의무라기보다 또 어떻게 보면 민사상의 또 효력에 대한 규정이라 가지고 하도급법에 이게 전혀 언급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하도급법에 우선 적용한다는 조항이 있더라도 여기에는 전혀 영향은 없다고 제가 생각이 됩니다. 또 혹시 질문? 네, 그럼 2강으로 가죠. 예.